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투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어느덧 진짜 11월이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갔습니다. 네, 12월 앞두고 시장이 좀 급격하게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날씨도 추워졌는데 네. 코스피도 조금 급하게 지금 내려오는 감이 있습니다. 0.99%, 1% 가깝게 지금 하락폭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코스닥하고 지금 오늘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말 극명하다라는 표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극명해요. 네. 코스닥이 지금 2.8%대까지 네. 상승폭을 확대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피는 1%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뭐 거의 2% 후반으로 올라가고 진짜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제가 사실 오늘 네. 코스피가 오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 쿨준 부장님이 나오시니까 네.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쿨준 부장님이 코스닥 이제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스피가 또 빠지고 있어서 일단은 그 말씀은 좀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해 선혜 씨 돌아보면 경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올해 올해. 뭐 1월에 딥시크, 딥시크, 그렇죠. 가장 시작으로 컸죠. 해서 뭐 한 해 내내 AI, 네. 한 해 내내 또 금리도 계속해서 좀 금리도 있었고 받고, 뭐 저는 얘기한 오늘 거예요? 조금 초점을 맞춰봤어요. 네. 중일 관계의 어떤 지금 카드도 있고 미중 갈등의 가장 가운데 있는 애가 히토류고 또 우리가 금값 올라간다고 엄청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원자재에 제가 좀 포커스 오늘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원자재의 동향을 알면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원자재 이야기 하기 전에 원자재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나의 투자 방향이다 하신 분들 계세요.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길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이 아메리카라는 주제로 한동혁 부장님과 김기훈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주말 세미나 좀 귀하잖아요. 네. 그죠? 주말 이용해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세미나 11월 29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이거 끝나면 올해는 저희가 딱히 오프라인 아마 만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혹시 모르죠. 일단은 열어놓도록 하고요. 자, 10시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2시 타임 몇 자리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프라인 나오셔가지고 내년에 내 투자 방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있으신 분들 직접 와서 듣고 또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두 분 네. 빨리 모셔볼게요.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쿨준 부장님 모셔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황병진 부장님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쿨준 부장님은 네. 어제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대만 출장 때문에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예. 대만을 뭐 닭날개 볶음밥 드시러 다녀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조금 이제 레벨업 우육면 쪽으로. 맛있는 거 먹고 네. 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대만을 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네. 2017년, 2018년서부터 어떤 뭐 세법에 대한 개정도 좀 있었고 그때 물밀듯이 들어왔던 개인들의 어떤 투자 행태. 딱 물론 뭐 TSMC가 대표적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ETF에 대한 열광하는 분위기가 그 ETF AUM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좀 액티브든 뭐 인덱스든 또 테마별의 어떤 ETF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뭐 대만 얘기는 어쨌든 다음 주 우리 12월 3일 날 그렇죠. 특집으로 다시 한번 1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네. 그를 통해서 대만의 옆나라 대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자, 잠깐 깨알 광고 하나 하면은 오늘 지금 원자재 담당하시는 이제 황병진 부장님 모셨는데 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게 한번 광고해 보면 이번 실시간 라이브 영상 시청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뭐 금도 있고 그렇죠. 또 유가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맞아요. 다 다양한
겉에서 우리는 뭐 내년에 대한 그림도 한번 살짝 스케치할 수 있는 그림들이 서서히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약간 홍보를 해주셨으니까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원자재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도 않은데 난 당장에 원자재보다는 내 주가 흐름이 더 먼저인데 원자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기서 파생되는 우리 주식과 관련된 특히 상장 기업들에 미치는 영업이익단, 매출단의 영향이 굉장히 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요. 네. 특히 매머드급 이 스마트 머니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또 원자재 시장 금의 시가총액을 물어보면 아마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가늠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안전한 투자자의 어떤 대체제일까? 이 위험 자산의 성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흐름 보면. 약간 네. 보면 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황병진 부장님, 네 인사부터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FICC 리서치 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조사 분석 담당하고 있고요. 황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박 부장님께서 오늘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직접 원자재 담당으로 오늘 네. 많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오늘 어떤 포인트로 좀 들어보면 될까요? 사실상 네. 뭐 저희가 작년 이맘때 2025년 네. 전망을 내면서 저희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제목을 2025년에는 원자재 포트폴리오에다가 금, 은, 동으로 밸런스 잡기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생각이 안전자산이다. 그렇죠. 안전자산이죠. 네, 안전자산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닥터카파라고 불릴 정도로 이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원자재라는 거죠. 그런데 구리값이 좋으면 시장도 좋다. 네. 네. 뭐 그렇게 다들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저희 제목 자체가 금, 은, 동으로 밸런스 잡기라고 했다는 말은 금도 좋고 은도 좋다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올해 원자재 포트폴리오에 금 담아가시고 은 담아가시고 구리까지 담아가셨다라고 하면 네. 뭐. 아마 그냥 저희가 S&P 세상에. 500 지수형 ETF 들어가신 것보다는 수익률이 한 2배 정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난리 났을 들어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2026년 전망에 대해서도 이 제목은 2025년에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왔던 금은동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좀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최소한 세부적인,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네. 유사한 흐름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값 얘기로 저희가 사실 오늘 포문은 좀 열어봤는데 네. 금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찾아본 걸 봤을 때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올 한 해 한 50% 60% 올랐고 은을 보면은 더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80% 네. 올랐고 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연초 대비 구리 가격도 뭐 미국을 대표하는 코맥스 구리 가격이냐 아니면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이 런던 금속거래소 LME의 구리 가격이냐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뭐 코맥스 미국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미국 구리 가격은 올해 약 뭐 상반기까지는 한 4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 트럼프가 뭐 철강 알루미늄은 50% 관세를 강행을 하긴 했지만 구리에 대해서는 뭐 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는 50% 품목 관세를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구리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하면서 다시 국제 가격이랑 좀 수렴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아, 연초 대비 구리도 25%. 네,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원자재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시장을 돌아봤을 때 에브리싱 랠리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좀 얻었지만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내년에도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자는 거는 뭐 금리 인하도 좋고 우리 원자재도 가고 다른 것들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장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저도 사실상 뭐 최근까지 세미나를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S&P 500 주가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최근 들어와서는 좀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사상 최고치였고요. 또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연초 대비 약 60%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생각하실 또 특히 주식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기타 자산들의 성과를 좀 봐주시면요. 글로벌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MSCI ACWI라고 하는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가 11월 12일자긴 하지만 지금이랑 상당히 유사할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약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험 자산이 좋았다라는 게 맞을 텐데 뭐 그러면 반대급부로 채권 시장은 올해 나빴느냐라고 보면요. 글로벌 채권 지수 역시 7.7% 상승했다는 말은 네. 당연히 채권은 주식만큼 저희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간 7%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말은 채권 시장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대체 투자라고 하는 글로벌 리츠라든가 인프라 지수 역시 올해 연초 대비 약 10%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올해 나빴던 자산이 있냐라고 하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원자재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원자재 시장은 올해 국제유가도 빠졌고 농산물 가격도 사실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종합원자재 지수라고 하는 S&P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를 구성할 때 에너지와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랑 농산물이 빠졌다. 이 말은 종합원자재 지수도 사실상 좋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종합원자재 지수도 올해 5%에서 10%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네. 그럼 뭐가 좋아서 올해 종합원자재 지수가 좋았냐라고 하면 그러게요. 당연히 금 가격 좋았죠. 금 가격. 기금속 섹터가 약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기금속이 60% 상승했으면 위험 자산 안 좋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금속 섹터도 약 2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뭐 기타 자산 시장 내에서도 모든 자산들이 좋은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구분 없는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이 위험자산이 이렇게 좋은데 안전자산이 좋은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럼 위험자산이 좋았던 게 뭐가 좋았어요? 라는 질문을 좀 반대로 좀 하게 되면 네.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제가 볼 땐 테크였거든요. 그렇죠. AI.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저희가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게 되면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렇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러면 여타 그런 항목들은 좋았느냐라고 보면 사실 주식시장은 상당히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오긴 했지만 이 S&P 500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거는 저희가 매그니피컨트 7이라고 하는 M7 중심의 테크였지. 네. 사실 저희가 뭐 컨슈머 스테이플과 같은 소비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물 경기가 어떠냐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만 보면 저희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반대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개별 원자재 성과 장표에서 보시더라도 1위에서 4위까지 원자재 시장에서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들은 은, 백금, 팔라듐, 금. 이 4개가 다 기금속입니다. 네. 기금속의 성과가 최소 약 60%에서 80% 이상까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이어서 뭐 주석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알루미늄과 같은 위험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원자재도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실물 경기 자체는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원자재 시장 내에서 보실 수 있는 지표가 저희가 카파 골드 레이쇼라고 하는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구리 가격과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 저희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요. 2022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럼 경기 자체는 계속 둔화가 실물 경기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면 S&P GSCI라고 하는 종합원자재 지수는 하락하는 게 맞는데 작년과 올해 성과를 봐주시면 카파 골드 레이쇼는 내려가는데 종합원자재 지수는 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저희가 내년에도 좀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물 경기만 보면 경기는 계속 둔화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거고 원자재 시장 내에서도 에브리띵 랠리가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에브리띵 랠리의 가장 근거에는 올해 연초에 110포인트 정도 했었던 달러 지수가 올해 상반기 때는 95포인트, 하반기 들어와서 잠시 좀 되돌림하는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달러 가치가 상당히 낮다라고 네. 하는 게 결국 이 에브리띵 랠리의 근거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다.
위험 자산이 엄청나게 좋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는 없거든요. 맞아요. 경기가 좋고 물가가 사실상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수순이 아니라 언제 금리를 올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모든 시장들 뭐 테크마저도 최근에 흔들렸던 이유가 연준이 12월에 금리 못 내려라고 하는 재료였다라고 보면 12월에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테크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에브리띵 랠리가 전개가 되려면 연준은 금리를 잘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 금리, 명목 금리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의 합산이라고 봐주시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경기가 나쁘지 않아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2% 이상에서 안정적이라는 말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게 다 어디로 반영됐냐라고 하면 이게 실질금리 하락으로 나왔다는 말은 유동성 장세로 사실상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연준이 보험성 또는 예방적 차원으로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면 결국 시장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구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이게 금 가격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에서도 강세 요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이사님 제 생각은 네. 우리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전고점 저는 돌파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세요? 네, 그러면 방금 연준의 금리 인하 지금 스케줄이 11일 날 FOMC가 있을 지금 거고 뭐 85% 정도. 12일 날 또 브로드컴, 16일 날 오라클, 그다음에 18일 마이크론 실적 요것만 이제 잘 통과되면 우리가 사실은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AI의 버블, 노이즈, 밸류에이션의 부담감 이걸 통해서 11월은 굉장히 한두 대 때를 맞은 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부터 약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달라진 게 딱 하나. 금리 인하 환율이 그 확률이 올라갔다. 굉장히 올라가 올라가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왜냐면 이제 황명희 이사님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이분이 이제 FICC 리서치를 또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는 원자재, 그다음에 대체 투자, 채권, 금리, 환율 네. 뭐 이런 리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죠. 12월 그렇지. 네. 뭐 저도 최근에 저희 네. 채권 담당하는 강서원 연구원 네. 여기 자주 나오시는데 네. 강서원 연구원이랑 좀 이야기를 한 게 오히려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안 하고 오히려 1월에? 점도표에서 조금 더 노비시한 걸 좀 보여주는 게 시장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좀 했던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영현 총재가 금리 내린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결국 연준의 3인자다 보니까 파월의 생각도 파월의 비슷할 입이다. 거야. 네. 그치. 라고 생각을 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위험 자산이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12월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뭐 윌리엄스 총재도 사실상 좀 발언을 했지만 이번에 사실상은 셧다운 이슈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가는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연준 그런 12월 FMC 이후에 이제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면 1월 FMC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러면 윌리엄스 총재도 내년 1월 이후에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해질 거다라는 좀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점도표에서 내년 점도표가 지금 한 번 인하가 찍혀 있는데 이게 2번, 3번 찍히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재료라서 에브리띵 랠리가 더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하는데 그럼 거꾸로 인하를 해주면 네. 렌트나 아니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이 좀 더 안 좋아할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저희 채권이랑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네.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2월 달에 인하가 아니라 점도표상의 힌트를 주고 네.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네. 거기서 확신을 좀 한번 주는 거. 네, 그게 훨씬 더 일단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일 텐데 뭐 사실상 이제 셧다운 여파 때문에 지표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면 오히려 12월 점도표에서는 그대로 한번 찍혀버리면 저는 오히려 매파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말 장세가 아까 저희 박지훈 부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산타랠리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약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반론 한번.
근데 변동성이 뭐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이 재정 확대에 대한 기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의 어떤 그 금리에 관련된 점도표 요런 걸 통해서 약간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빅테크들의 이 투자 행보,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 사실 11월에 AI 관련돼서 많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그렇죠. 네. 제미나이 3.0이 어쨌든 그런 노이즈를 많이 맞아요. 불 꺼졌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면 할수록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탄탄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변동성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작아지는 흐름이 12월에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노이즈가 있어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오히려 점도표라든지 내년에 뭐 비컷은 아니더라도 네.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내년을 맞이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연 1분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재랑 뭐 여러 가지 시장 뭐 주식이랑 다 맞물려서 네. 경제라는 게 돌아가는 맞아요. 거니까 네. 박 부장님 이제 발언권이 이제 넘어간 김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왜냐하면 어쩌면 연말까지 정고점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4,226까지면은 한 200포인트 이상? 3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네. 오늘 코스피 상당히 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형주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우리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마 네. 매수할 겁니다. 맞아요. 네. 아마 개인들만 매도할 거예요. 맞아요. 코스피 시장은 뭐 안 봐도 뻔할 텐데 개인들의 매수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조정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 흐름들이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는 오늘 같이 상승에 뭐 강력하게 좀 편승하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테크라 하더라도 삼전 하이닉스 형들이 무너져도 지금 약간 일부 코스닥 업체들 테크 업체들은 좀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되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닝은 기대감은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장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수급은 비어 있고 애널리스트 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여기선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하거든. 그럼 뭘 사야 되는 거지? 못 갔던 종목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뭐 레포트 신규 뭐 이번에 발간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겠네. 어쨌든 신선한 종목들이 제법 튀어오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창표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1100을 향해서라는 저희 NH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저번 주도 얘기했죠. 저번 주에 딱 이 얘기가 코스닥. 네.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뺀 수치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요 자리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어제 사실은 의미 있는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왔죠. 어떤 거 코스닥 관련돼서 뭐 세제 개편도 혜택. 좀 있었고 혜택도 좀 있었고 뭐 물론 아직은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다음 달에 것들은 활성화 대책을 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아. 나오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변화가 좀 있어 보여서 2026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를 넘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이고요. 노란색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기술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뭐 SK 이노엔,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G2G 바이오 관련된 이거 중요도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 요것만 보시면 타임라인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라인들이 이런 것들이 내년에 모멘텀이 대기 상태에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흐름도 아까 좀 전에 황 이사님이랑 계속 금리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네. 어쨌든 기존은 금리 인하가 뭐 올 12월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가장 수혜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희 레포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어디 있지? 제가 누락을 했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네. 게 대기업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저는 제가 저번 주도 현대차를 좀 사자라고 얘기했죠. 저 오늘도 투자 의견 변화 없습니다. 네. 현대차는 조금 자,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그룹에 대한 캐펙스 투자, 현대차그룹의 투자, SK그룹의 투자 요 관련된 내용들 연결되는 코스닥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코스닥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지금 홍선호 앵커님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과연 정부 정책이 아마 이제 투명하게 이제 오픈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1월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월 효과. 1월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네. 코스닥 종목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명확하게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지수 관점으로 투자를 다가가 볼지 아니면은 가장 얘네들 중에 힘이 좋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다가가 볼지 어느 쪽이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인덱스 코스닥 하나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저는 승부 보려면 종목으로 가야죠. 종목으로. 네. 그 종목 중에 지금 그러면은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가장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저 오늘 주인공이 황병진 이사님이라서 아니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그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줘야 넘어가요 우리가. 종목을 얘기하라고요? 아니 섹터로만 봤을 때는 네. 코스닥에서 가장 힘 좋은 애들. 저는 당연히 테크하고 바이오죠. 테크하고 바이오. 그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맞아요. 주인공은 이제 황병진 부장님인데 왜 시장을 쉽게 잠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잠깐 넘겼냐면 잠깐. 지금 코스닥이 3% 오르고 있어요. 난 지금 너무 오랜만에 봐요. 코스닥 지수가 네. 지금 코스피가 한 1% 빠지는데 코스닥 지수가 3% 오르니까 지난주에 딱 그 오. 장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1100을 향해. 주인공은 오늘 황 주인공으로- 부장님이신데 주인공으로 갑니다. 잠깐 예.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가죠. 썸네일 욕심 생기는데 저 안 돼, 안 돼. 카메라 잠깐만 보면서 기다려. 코스닥 이제 시작이야. 저희가 쇼츠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알았어요. 쇼츠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어디 넘어갑니다. 가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고용 지표 좀 봐볼. 아니 지표 아니야, 쪽으로 한번 유가 좀 가볼까요? 물어보면 안 돼요? 유가 좀 유가, 가볼까요? 유가. 좋다. 유가를 벌써부터 시작했네. 네. 에너지 유가가 유가 진짜 궁금해. 저는 우선 유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박지훈 부장도 어떤 섹터 좋을 거냐라고 할 때 양쪽을 다 이야기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테크도 좋고 바이오도 바이오도 좋다. 좋고. 그 말 자체가 에브리띵 랠리랑 똑같은. 그래요? 결국은 해석이 또. 이 두 개가 다 가려면 내년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결국엔 기대가 또,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 자산 시장 역시 똑같이 갈 것 같은데 네. 전 내년도 키워드로 사실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들 경기 좋아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장표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지금 양방향 리스크가 있습니다. 양방향 리스크. 왜냐하면 12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고용이 안 좋아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한 작년 이맘때 사실상 미국 C-레벨들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 2025년 이코노믹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들 올해 좋아질 거예요에 대한 전망치가 되게 높았다라고 보면 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내년도 이코노믹 컨디션이 좀 나빠질 것 같아요라고 하는 C-레벨들의 답변이 되게 많다라는 말은 감원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고용지표가 지금처럼 되게 불안한 현상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저도 내년도 에브리띵 랠리를 최소한 상반기까지 본다라는 말은 금리는 내릴 거야라고 보는 뷰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그런 의견이 되게 많이 갈려요. 통상적으로 맞아요. 저희가 연준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소수 의견 나와도 한 명이 사실 가장 많은 건데 지금 이번 FMC 앞두고는 7대5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네. 말은 경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데 금리를 내려? 이거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내리는 거는 저희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연준이 점도표에는 한 번 정도 찍히긴 했지만 금리를 한 번보다는 더 많이 내릴 거다라고 저희 채권 쪽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결국은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까라고 보면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유가는 지금 공급 우위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도 내년에 유가가 지금보다는 더 빠질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네. 트럼프의 정책도 유가는 더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도 뺄 하방 맞습니다. 압력을. 네. 왜냐하면 지금 양방향의 리스크란 말은 또 트럼프도 최근에 연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올해부터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관세라든가 금리나 압박이 나오는 이유가 그 원인은 미국의 부채거든요. 네. 미국의 지금 재정 부채가 엄청나게 계속 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줄여야 돼요.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 세수가 늘거나 그러면 관세 수익으로 세수를 늘리거나 반대로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네. 결국은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절감하거나. 근데 뭐 최근 들어와서 내년도에 저희가 OBBB 법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감세니까. 네. 근데 그걸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뭐 재정 더 늘리려면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또 관세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최근 11월 달부터 대법원에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됐는데 사후관세 위헌 이야기들이 70%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관세를 다시 뱉어야 된다는 말은. 그럼 내년도 연초에 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만 보면 저희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보지만 트럼프가 여기서 연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가를 낮춰야 된다. 물가를 낮추기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라고 보면 휘발유 가격 낮춰주고 디젤 가격 낮춰줘서 에너지 가격 낮추는 게 가장 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트럼프 정책은 특히 에너지 정책은 유가를 더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만 보더라도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유가를 볼 때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는 결국 전 세계 석유 공급과 전 세계 석유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수급 전망을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지금 현재 한 $58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WTI 가격이. 네. $58 정도면 저희가 올해 연초에 봤던 유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저희가 연초에 한때는 $80 가까이 유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50 후반까지 내려왔다는 말은 $20 이상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그럼 유가가 여기서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싼가라고 보면요. 저희가 과거 4년에 봤던 석유 시장의 수급과 지금 현재 석유 시장의 수급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과거 4년 동안은요. 유가 하단을 받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공급을 되게 많이 줄이는 정책을 썼어요. 오펙 플러스만 하더라도 대대적인 감산을 했었고요. 또 지난 미국 정부,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청정 에너지 혁신한다라고 하면서 화석연료 산업들은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이 못 늘어나던 시즌에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트럼프도 드릴 베이비 드릴 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도 내년 1분기에는 잠시 증산을 멈추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증산을 멈추겠다이지 감산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증산을 멈추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나온 수급 전망이 네. 지금 전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마이너스 수요 이 수급이 내년도에 200만 배럴 정도 규모,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정도 규모의 공급 우위가 전망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빠진다. 가격 빠져야 된다. 지금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2년 안에 50% 폭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내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너무 30달러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네. 이건 너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58 인데. 하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리세션을 맞는다. 그럼 공급도 엄청나게 늘어 있는데 네. 수요가 위축되면 당연히 저희가 코로나19 대유행 때 보셨던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지? 그치. 네. 이거는 가능한 저는 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트럼프가 지금 러우 전쟁 계속 누르고 중동 리스크 누르는 게 국제유가를 또 조절하려는 그런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트럼프의 정책은 확실히 하나에서 예리하다.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리하네. 아, 트럼프의 모든 정책 관세 또는 뭐 중동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거 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거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미국의 이자 비용에서 시작을 했다. 부장님 저 오늘 솔직히 원자재 얘기한다고 해서 다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제일 재밌을 때 이번 이게 주 중에. 다 맞물려 있으니까. 와. 그죠? 죄송하지만 네. 섭외를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매니저님 잘하셨어요.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시나요? 매니저님 에이전시 사장님 잘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네. 섹터별로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볼까요? 광고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뭔가 변곡점인가 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쪽으로 중요한 분들 저희 매주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시장 살펴보고 있고 네. 오늘의 또 주인공 황평신 부장님과 함께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맞물려가는 경제 흐름을 지금 살펴보고 국제 있는데 정세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반짝반짝 지금. 빛나는 예. 우리 허즘의 눈동자 재밌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자료가 많아서 이제 포인트로 중요하신 부분 귀금속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뭐 트럼프 정책 그리고 에브리띵 랠리 네. 뭐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뭐 금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 내년에도 금 가격이 금이 가장 토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에브리띵 랠리가 실물 경기 단에서 보게 되면 이 카파 골드 레이쇼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 레이트 사이클이다. 이게 다시 또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얼리 업스윙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요. 저희가 과거 25년 가까운 그런 시기 동안 금 가격이 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던 구간을 좀 살펴봐 주시면 올해 금 가격이 저희가 10월 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바 있죠. 네. 온스당 현물가 기준으로 보면 온스당 4,386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뭐 지금은 좀 하락했다 또는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10월만큼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내년도 목표가를 일단은 온스당 5,000달러를 좀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 가격 그럼 내년에 뭘로 갈 건데라는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럼 금 가격은 언제 고점이 될 건데를 볼 때 보시면 좋은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네. 네, 과거 저희가 한 20년 넘는 그런 금 가격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금은 통상적으로 다들 안전자산으로 알고 계시긴 하지만 안전자산이면서도 이 달러화의 가치가 녹을 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그렇죠. 금입니다. 해지가. 그러다 보면 원자재 전반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원자재 갈 때도 금은 가는 장인데 그럼 언제 우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데 잘 정리하고 나올 거냐라고 보면요. 2013년, 2015년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26년 동안 금은 19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고요. 빠졌던 해는 7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빠졌던 해도 제가 음영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빠졌던 해도 많이 빠져봐야 대부분이 5% 내외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해가 2013년이랑 2015년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때 뭐가 발생했길래 금이 빠졌느냐라고 보면요. 테이퍼링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렇죠. 연준이 네. 저희가 금융위기 맞고 나서 초저금리에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를 가져오다가 네. 금값도 그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언제 한 30% 빠지냐라고 하면요. 우리 이제 QE 그만할게. 테이퍼링 신호가 나왔을 때 금은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거나 네.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이제 끝이야라고 네. 하는 신호가 나올 때. 그럼 지금 위험 자산이든 안전 자산이든 모든 자산이 내년도에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가 가장 기대 요인이라고 하면요. 금 가격에 대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럼 아직 고점은 아니다라고 보면요. 뭐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라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 한 돈 가격이 지금 한 80만 원 하나요? 맞아요. 예. 20년 전만 하더라도 금 한 돈 살 때 5만 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잔치 가서 사실 그만 돈 한돈. 사다 주고 그랬잖아요. 네. 돌반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저희 부서에서 이제 딸이 돌이라서 금 반지는 못 사주겠고 오히려 금 ETF를 그것도 네. 괜찮은 선물이네요. 그래서 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올해 자기 딸 그런 포트폴리오 성과가 가장 좋다. 그렇겠네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뭐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금 시장의 수급을 보면 전 세계 금의 약 50%는 반지, 목걸이 같은 주얼리예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사상 최고치를 가면 주얼리 수요는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수요 안 좋아요, 인도 수요가 안 좋아요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어요. 뭐 그런 또 뭐 뉴스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돼서 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들은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요.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장표 오른쪽을 봐주시면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금 가격의 강세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투자자들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입니다. 중앙은행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장표에서 봐주시면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서는 ETF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합니다. 올해 뭐 3분기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또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또 10월 한때만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금 ETF가 GLD라고 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가 있는데 여기 ETF 펀드 플로우가 10월 한 달만 봤을 때 2배가 됐어요. 그 정도로 ETF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 내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어라고 하면 금값 최근에 흔들렸던 거는 너무 9월, 10월 달에 쉬지 않고 30% 가까이 2달 만에 급등했던 게 과열로 인식이 되면서 이 과열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할 빌미가 필요했었는데 12월 금리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빌미가 나오면서 잠시 쉬는 국면이 나왔다라고 보면요. 다시 또 금 가격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약 1% 가까이 또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금 4,200달러 이상으로 또 금값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금값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났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뭐 죽지 않는다라고 보면 금리 인하가 이제부터 끝이야. 이제부터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일만 남았어라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릴 때는 오히려 뭐 가만히 계셔도 된다. 아니면 못 사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이 근간에서는 미국 경제의 양방향 리스크. 통상적으로 고용이 불안할 때는 저희는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가 있으면 그만큼 경기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을 사는 게 맞는데 근데 양방향 리스크를 모두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금이다. 네, 금이에요.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채권이 좋을 때도 좋고 네.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만 바꾸지 않는다라고 보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되는 거를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원자재,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금을 투자자들은 계속 살 거다라고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뭐 저도 살짝 뷰 미팅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듣는 질문이 내년도 달러는 상저하고면 내년도 하반기에 달러 강세로 가면 금 가격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금의 약 10% 정도만 사주던 주체였어요. 근데 2022년부터는 매년마다 20%씩 금을 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의 20%, 연간 한 1,000톤 정도를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앙은행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 5년 내에 너네 외환보유고 내에서 달러화에 대한 비중, 유로화에 대한 비중, 위안화 또는 금에 대한 비중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에서 달러 비중은 73% 응답자들이 달러 비중은 줄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에 대한 비중은 76% 정도가 금에 대한 비중은 우리 외환보유고 내에서 확대가 될 것 같아라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요. 네. 저는 미국의 결국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미국 부채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됐던 게 트럼프의 정책도 있긴 하지만 3대 신평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을 했어요. 네. 그 말이 미국은 부채를 갚을 의지가 없다라는 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금을 매각하던 주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금을 매수하는 주체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더 2배로 늘었냐라고 하면 2022년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요. 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종 통화들은 다 약세인데 네. 금값은 혼자 치고 올라갑니다. 엄청 치고 올라갔죠. 네. 뭐 저걸 보면 사실상 금 사야 되나라고 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저 이유가 뭘까를 좀 저희는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2011년에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금융위기 이후에 AA로 강등을 했고요. 한 개가 강등한다라고 해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AA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쉐기를 박아줬던 게 뭐냐 하면 피치가 2023년에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강등을 하면서 3대 신평사 중에서 2개가 AA면 그랬네요. 미국은 더 이상 AAA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외환보유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통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외환보유고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달러를 담을 수 있을까요? 네, 미국 국채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더 이상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결국 여기서 배경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기조들 자체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환경 또는 미국의 부채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환경에서는 지속된다라고 보면 금값에 대해서는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요? 저는 5,0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5,000달러. 그래서 언제 파셔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뭐 향후 10년, 20년 보고 금을 사시는 분들은 네. 뭐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거 20년 차트를 보셨잖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온스당 500달러도 안 하던 금 가격이 지금 5,000달러를 향해서 가면 달러 텀으로 보더라도 한 10배 오르는데 뭐 향후 10년, 20년 보시면 금값은 더 올라가겠죠. 뭐 저희는 결국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보게 되면 물가가 역물가가 지속되지 않는 이상은 금값은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데 뭐 이번 사이클, 이번의 강세 사이클 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편승한 연준의 지금 현재의 강세 사이클은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끝낼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보면 뭐 금값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긴 하지만 네. 최소한 일단 5,000달러까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차트도 뭐 네. 바, ETF, 골드 바, 네. 코인, ETF가 아. 다 전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 세계 금 수요에서 매년마다 금 수요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투자자들 수요예요. 네. 투자자들 수요는 앞서 저희가 ETF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금리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은 나가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헤지의 매력이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들 인플레이션 헤지 생각하실 때 저희가 러우 전쟁 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10%까지 떴을 때 이때 인플레이션 헤지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인플레이션 헤지는 디플레이션일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헤지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때 인플레이션 헤지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 경기 침체일 때나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봐 걱정될 때 인플레이션 헤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기 금 ETF 팔로 나오셨다 뭐 이런 저기 아니에요. 리서치 부장님이셔가지고 ETF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원자재 어떤 흐름만 여러분들께 힌트로 저희가 드리고 여기서 힌트 딱 캐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투자 방향이 좀 정해지실까 하는데 저도 투자 방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것처럼 금하고 은이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은은 이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중국 막 태양광 패널 깔 때 은 엄청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도 하고 구리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약간 원자재 플러스 산업재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금하고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에브리띵 랠리의 여건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금도 좋지만 은의 그런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은이 더 좋다.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에브리띵 랠리의 여건이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려줘서 경기에 대한 걱정은 당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 사이클, 금과 은의 사이클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은 가격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언제 변동성이 커냐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 은 가격이 은도 사실상 금처럼 2023년 4분기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이랑 올해 상승하다가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구간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작년 8월, 9월 그리고 올해 4월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래 공포가 나타날 때입니다. 침체. 네, 침체 공포. 작년 8월, 9월에 저희가 아래 공포가 나오면서 연준이 B컷을 했고 네. 올해도 저희가 뭐 딥시크 이후에 4월 달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엄포를 놓으면서 다시 또 아래 공포가 나왔을 때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은 가격이 엄청나게 또 변동성을 겪었던 구간이 있는데 결국은 은이 가진 특징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은 통상적으로 금이랑 비슷하게 귀금속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50%가 전기, 전자, 태양광이에요. 그러다 보면 산업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연준이 금리를 보험성으로 내려주는 구간에서는 상당히 뭐 금보다 베타가 더 높아서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리세션 컷이다. 리세션에 대한 아래 공포가 커진다라고 하면 산업용 수요가 엄청나게 위축될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 은 가격에 대한 전망 밴드를 되게 넓혔어요. 상단은 60달러를 좀 제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하단은 40달러를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53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락한다는 말인가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상저하고를 좀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에브리띵 랠리의 여건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게 되면 저는 상반기까지는 은 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변동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은 가격이 좀 더 빠르게 60달러까지 갈 것 같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쉬거나 상고하저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실책을 해서 경기에 대해서도 걱정이 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변동성 리스크가 좀 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금 가격은 내년도 연내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자산이긴 하지만 은은
변동성 리스크는 좀 대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리 알겠습니다. 짧게 결론 내주실 수 있어요? 네, 데이터 구리- 센터 전력 엄청 지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구리도 마찬가지로 병목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뭐 이것도 사실상 에브리띵 랠리랑 맞물려서 움직일 텐데요. 근데 구리를 보는 그런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게 저희가 올해 연간 전망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리든 철강이든 알루미늄이든 금속 시장은 전 세계 수요의 50% 이상이 중국이 그렇죠. 소비를 해주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중국 경기가 좋아야지 구리가 좋고 중국 경기가 나쁘면 구리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마 최근까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라고 보면 올해 산업금속, 인더스트리얼 메탈 시장 내에서는 저희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산업금속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산업금속들이 나쁜 것도 아닌 상당히 차별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리랑 알루미늄은 올해도 좋고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은 아직까지 안 좋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랑 산업금속이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정자산 투자가 지금도 안 좋으면 구리는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구리와 알루미늄은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구리는 전방 산업의 약 60%가 일렉트릭 와이어라고 하는 전선 수요입니다. 전선이다 보니까 AI랑 엮이게 되는 거예요. AI의 열풍이 데이터 센터 더 지어야 된다. 데이터 센터 더 지으려면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망을 깔려면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인프라가 뭐냐라고 하면 전선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은 안 좋지만 철강 업종들 그다지 좋은 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의 구리 명목 수요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중국에서 건설로 들어가는 구리 수요는 202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압도하면서 올라오는 구리의 수요가 뭐냐라고 하면 클린테크향 수요. 클린테크향 수요라고 하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 설비, 태양광, 풍력 이런 수요들 자체가 오히려 건설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다 보니까 네. 구리는 수요 낙관론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미국도 설비 투자 사이클 하는데 AI 투자 사이클이면 구리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에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요. 저희가 왼쪽에서 보시는 광산 시장의 수급을 보여주는 동정광 재련 수수료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란 말은 광산주들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올해. 구리광산 ETF도 올해 한 50% 가까운 상승을 했거든요. 광산주들은 오히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련소들이 광산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AI 열풍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 재련 수수료가 역마진이 나게 되면 재련소들은 생산을 못 늘려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구리 시장에서 공급 부족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면 결국 연준이 실책을 하지 않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잘 해주고 그 기간에 유동성의 지표로 작용하는 달러가 다시 반락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구리 가격은 저는 내년도에도 사상 최고치 괜찮을 보고 거다. 있습니다. 그 점에서 사상 최고치가 올해 11,000달러 좀 잠시 뚫었던 게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네. 저는 12,000달러까지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보면 금도 좋고 구리도 좋다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까요?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네. 가져오니까 저는 원유만 안 좋게 본다라고 보면요. 이 에브리띵 랠리의 여건 자체가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내년도 원자재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 올해 똑같이 가져가시자. 유지하자. 네, 유지하자. 아, 금은 알겠습니다. 동만 담아서 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동 유지. 부장님, 네. 네. 아, 역시 마무리 말씀 좀. 네. 역시 원자재 1등 애널리스트하고 아, 시간이었다. 진짜. 네. 허재무는 이제 금을 사고 박지우는 코스닥을 사는 홍선은 뭘 오늘은. 살까요? 홍선이요? 반반씩 사겠죠. 어쨌든 그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그 저희 세미나로 네. 여의도 저희 본사 강당에서 4층에서 진행되는데 저는 항상 릴레이 투자 세미나는 저는 100%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 저도 내일 출연을 해서 약간 좀 고객님들과 뭐 아이 컨택트 좀 하고 네. 궁금하신 부분들 저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황병진 연구원님 모신 이유는 네. 그러니까 뭐 금이 궁금해서 또 하기도 하지만 유가도 궁금하지만 전체적인 그 FICC라는 그 센터가 전체적으로 많은 이 주식시장과 연관되는 뭐든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네.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냥 뭐 온리
그냥 뭐 종목 요거 좋긴 한데 내가 산 종목도 올라가는 거 좋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마켓의 어떤 플로우들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내년도 그림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2월 장세 맞아요. 진입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모든 일봉의 마무리, 주봉의 마무리, 월봉의 마무리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미국 시장은 짧게 네. 거래하고 마감하죠. 네, 네. 그렇죠, 조기폐장입니다. 그렇죠. 네. K 증시의 동력만으로 오늘 진행되는 우리 오늘 금요일 모습인데 그 주인공은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네. 닭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아, 부장님께 마무리 맡겨야 되겠다. 인사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좀 오랜만에 나와서 좀 약간 네. 아니 다음에 꼭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원자재 얘기하니까 히토류도 궁금하다, 아, 뭐도 그럼요. 궁금하다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럼 지금. 나와주세요. 네, 오늘 얘기 못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워낙 커버하고 있는 게 워낙 많다 네. 보니까 다음에도 또 시장 변동성이 생기거나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네, 초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부장님, 황병진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아니, 하림 사유는 뭐예요, 저분은? 하림사유 당 얘기하셔가지고 자, 코스피가 0.8% 하락, 코스닥 달립니다. 2.7% 상승 유지해주고 네. 있는 상황. 오늘 진짜 코스닥 좋네요. 닭 먹자 그냥. 그러니까. 네. 그리고 코스피도 몰라요. 요즘에 저희가 오후장에 힘이 더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코스피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네. 하는 바람으로 금요일 그리고 네. 11월 마지막 장 저희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